내 집 마련 정말 꿈 같은 얘기죠? 특히 요즘은요.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가족의 도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섣불리 부모님께 돈을 받았다간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세금 걱정 없는 가족 간 대출의 핵심 차용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여세예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돈이 오가면 이걸 증여,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대출이라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5단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게 증여인지 대출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국세청을 설득할 2가지 황금 원칙, 그리고 완벽한 차용증 쓰는 법과 신고 방법,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놓치는 사후관리 꿀팁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증여와 대출, 그 갈림길이죠.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4억 5천만 원 뿐이라면 네, 부족한 돈이 무려 5억 5천만 원입니다. 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대부분 좌절하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겠죠. 은행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그냥 받고 증여세를 내거나, 그리고 마지막,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차용증을 써서 공식적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물론 이 3번째 방법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지만 그만큼 아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쓴 차용증을 국세청이 보고 이건 진짜 대출이 맞네 하고 인정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개의 기둥은 바로 원금 그리고 이자율입니다. 세무서는 딱 이 2가지를 봐요. 그래서 얼마를 빌렸는데,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는 제대로 내고 있어? 이걸로 증여인지 대출인지를 칼같이 판단하는 거죠. 첫 번째 원칙, 원금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자녀가 이걸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월 200만 원 버는데 5억을 빌린다? 세무서가 이걸 믿어줄까요? 아니죠. 증여라고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거의 100배, 한 2억 원 정도가 합리적인 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2번째 원칙은 이자율입니다. 이것도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딱 정해놓은 공식 이자율이 있거든요. 바로 연 4.6%입니다. 일단 이 이자율을 적용하면 제일 안전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자까지 내는구나 하고 인정받기 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가족끼리 무슨 이자야? 무이자로는 안 될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법을 잘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내야 할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 이자는 그냥 안 받은 걸로 쳐주겠다. 즉,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면 마법 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왜냐? 이 돈에 법정 이자율 4.6%를 곱하면 딱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는 부모님께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꿀팁이죠? 자, 이제 이론은 다 배웠습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3번째 단계, 도대체 이 완벽한 차용증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아요. 딱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누가 빌려주고 채권자, 누가 빌리는지 채무자. 둘째, 정확히 얼마를 빌리는지. 셋째, 이자는 몇 %인지, 무이자면 0%라고 쓰면 되겠죠? 넷째, 매달 얼마씩 며칠에 갚을 건지. 마지막으로 이 대출은 언제까지 다 갚을 건지. 이 5가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진짜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팁을 좀 더 얹어볼까요? 예를 들어, 혹시라도 이 집을 팔게 되면 대출금부터 바로 갚는다 이런 조항을 넣거나 서로 합의하면 만기를 늘릴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더 완벽해지죠. 아, 그리고 공증.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공증 받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매달 꼬박꼬박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증거예요. 네 번째, 차용증만 썼다고 끝이 절대 아닙니다. 나 이렇게 돈 빌렸어요 하고 국가에 알리는 절차가 남았거든요.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만약 무이자로 빌렸다면 돈을 빌린 자녀가 이자만큼 이득을 받습니다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자녀는 이자를 드릴 때마다 원천세를 내고 부모님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해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약간 복잡하죠?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대 1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거든요. 바로 부채 사후 관리입니다. 대출은 서류 한 장 쓰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게 뭐냐면요. 세무서가 몇 년 뒤에 갑자기 연락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요, 몇 년 전에 부모님한테 돈 빌리셨던데 그거 잘 갚고 계세요? 그 갚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이렇게요. 이때 네, 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갚고 있습니다 하고 통장 기록 같은 걸로 딱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차용증은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라는 거. 이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친 약속이고 내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책임 같은 겁니다. 결국 차용증이라는 건요,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기술, 그 이상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부터 제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재정적 독립선언 같은 거죠. 자, 여러분은 증여세를 피하는 걸 넘어서 이 길고 성실한 과정을 통해 진짜 재정적 독립을 이룰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